40대 초반에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아내가 있고 직장도 있고 월급도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걱정이 있어서 혼자 산다며 이렇게 사연을 보냈냐고요? 요즘 참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아서입니다. 여기가 이승인지 지옥인지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방황 중에 있거든요. 이유는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포기해서 저와 제 가족들을 속여왔거든요.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저는 지금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습니다. 편의상 가명으로 주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은이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업소에서 한창 일할 때였습니다. 원래 제가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잃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솔직히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빌릴 수도 있었지만 저희 집이 지방에선 나름 여유가 있어서 아는 사람은 아는 집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성인인데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땐 친구 소개로 만난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래 속이고 지내다가 부모님한테 들킨 터라 집에서는 미운 자식으로 찍힌 상태였죠. 그래서 집안에 돈을 빌릴래야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 죽겠어. 내 돈도 다 밀어놓고 자기 월급은 차압까지 당하고 이제 갚을 길이 없잖아. 그냥 자기 시골집에 내려가서 돈 좀 빌려오면 안 돼? 말이 쉽지 그게 어려워서 절대 안 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잡 보러 밤에는 야간 일을 했어요. 마침 친한 형님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라서 밤에 아가씨들 차로 데려다주고 가게 서빙 좀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출근하고 밤낮으로 뛰니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더군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당시 가게에서 일하던 주은이가 저를 호기심 있게 본 듯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오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 이 일 한다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론 이런 일 하는 여성들을 천하게 봤기 때문에 말도 안 섞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거니까 대꾸를 해줬죠. 그랬더니 낮에 제가 있는 회사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죠. 지금 이런 일 하는 것도 회사에 알려지면 큰일 날 판인데 심지어 화려한 옷차림의 아가씨가 회사로 찾아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무시해도 주은인 저를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야, 내가 도대체 왜 줬니? 그랬더니 주은이가 나도 이런 일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 솔직히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근데 오빠처럼 성실한 남자면 난 내 인생 맡겨도 좋을 것 같아. 라더군요. 한마디로 꽃다운 나이 때는 꿀 빨며 호위호식하다가 이젠 자기도 슬슬 발 빼려는데 순박하고 성실한 남자 만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난 여자친구 있어. 다시는 나한테 찍잡대지 마. 나 이런 데서 오래 있을 사람 아니니까 빚만 갚으면 난 여기서 바로 뜰 거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사장님이 형에게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주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힘들게 했으면 미안해. 나 그냥 오빠가 좋았어. 근데 오빠 힘들게 했다면 내가 이제 떠날게. 라고는 전화를 뚝 끊는 겁니다. 순간 장난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론 괜히 저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세상 뜨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어차피 시간 버린 셈 치고 주은이가 사는 원룸으로 달려갔죠. 어차피 출퇴근 시켜주면서 집이 어딘 줄도 잘 아니까 그냥 앞뒤 안 재고 주은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만약 정신을 잃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경비원이라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잡아 당겼는데 너무 순순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집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은이가 다른 아가씨들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저를 보고 마구 웃더군요. 봐, 저 오빠 온다고 그랬지? 저 오빠도 나 좋아한다니까. 라는 겁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성질이 확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은이가 오빠, 나 연기 잘하지? 나 배우 해도 되겠지? 라는 겁니다. 깐죽거리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성질이 나서 따귀를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은이는 그래도 제가 달려온 게 기뻤는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니까. 지금 오빠 나 걱정돼서 온 거 맞잖아. 그치?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당돌함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계속 주은이가 들이대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당시 동거하는 여자는 좀 푸석푸석하고 게을러서 점점 여자로 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쫓아다니던 주은이는 늘씬하고 정말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이뻤죠.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군화를 거꾸로 신을 수는 없었죠. 그것도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 때문에 그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점점 소원해지고 주은이는 들이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주은이한테 쏠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주은이는 과거를 청산한 듯이 집 근처 작은 도시락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서빙에 판매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더군요. 알고 보니 주은이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호르몬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당시 갓 30이 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호르몬이가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공사판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은이는 웃음을 파는 직업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주은이가 이해가 됐습니다. 나중엔 꾸준한 그 모습에 저도 점점 선입견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은이와 결혼을 했죠. 물론 집에는 주은이가 조그마한 회사 경리 출신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지 어느덧 3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그 사이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신고도 안 올리려고 했죠.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우리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다가 괜히 아이 문제로 이혼하게 되면 나만 상처받는 거잖아. 이해는 안 됐지만 그까짓 거 혼인신고가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쿨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잊을만 하면 처남이 거슬리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처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보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잘 안 풀렸었거든요. 아내는 처남의 생활비라도 덜어줄 겸 같이 살자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하늘 아래 처남과 아내 둘뿐인데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허락을 했죠. 그 후 처남은 간간히 용돈도 타가고 간혹 며칠간 잠적도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곤 했습니다. 본인도 답답해서 저러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사는데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처남도 아내랑 성격이 비슷해서 욱하는 성질이 있는 터라 간혹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도 자주 오가곤 했죠. 그때마다 다행히 잘 해결돼서 나오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크고 작은 뒤치다거리를 저랑 아내가 해주는 것 외엔 시골에 있는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도 해주고 저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 터라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의 천성은 못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 역시 성격이 당돌하고 할 말 다 하고 돈은 함부로 펑펑 쓰고 아무래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인지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싸움도 많았어요. 특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자한텐 욕부터 쏘고 상대가 여자인 경우는 머리끄댕이부터 잡고 보는 성격인지라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사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건 사건이 생긴 이후입니다. 아내가 저 몰래 처남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정말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처남은 이미 잠수를 탔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봐도 처남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두다간 처남이란 놈이 아예 입을 씻을 것 같고 그동안 잘해준 은혜에 이따위로 보답하는 게 너무 미워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시댁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불쌍한 동생 용기 좀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까짓 돈 1억 때문에 우리 집안을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거야?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아내는 뻔뻔하게 나갔습니다. 정말 아내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처남이 나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이렇게 또 나를 엿을 먹여. 그리고 당신도 그 돈을 왜 줘?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아주 둘이 가지가지 하고 있네. 라며 화를 울컥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폭언을 내뱉고 집을 나왔죠. 마침 금요일인지라 지방에 있는 친구도 볼 겸 머리도 식힐 겸 지방에 내려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눈에 붕대를 하고 누워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놀라서 보니 아내는 울먹이며 사실 예전부터 눈앞이 좀 흐릿했는데 당신이랑 싸우고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건가? 다음날 당장 병원에 가자며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선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하니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아내의 유일한 피부치인 처남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저희 집에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특히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얘 눈이 멀었니? 라면서 저를 구박하시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평소 아내가 어머니에게 애교를 많이 피운 터라 어머니는 완전히 아내 편이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하소연해도 누구 하나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싸우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앞이 안 보인다고 하니 앞이 보일 때까지 제가 병수발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여줘, 모시고 저기 좀 이동시켜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모시고 가고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주고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눈과 발이 되어서 수발을 들게 되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아내 눈이 나을 때까진 도와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낮엔 일하랴 밤에는 아내 수발 들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3년 전 밤낮으로 일할 때 바로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여보 힘들지? 정말 미안해. 괜히 내가 당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라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미치겠더군요. 밤낮으로 일해서 빚 거의 다 갚고 부모님께 사정사정 해가며 받은 돈으로 알뜰살뜰 모아 1억 원이 됐는데 그게 공중에서 사라졌으니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남은 사라졌지. 아내는 눈 멀어서 절하고 있지. 정말 제 사진이 비참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여보 시댁에 이야기해보자. 언제까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돈도 없이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그냥 시댁에 있는 땅이랑 건물 팔면 적어도 돈 좀 될 거다냐. 내 눈도 수술 받으면 안 돼? 언제까지 부모님은 우리 나 몰라라 하실 건데 라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달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당신이 처남한테 1억만 안 줬어도 이런 걸 없잖아. 그러니까 왜 돈을 빌려주고 난리야. 그럼 어떡해. 우리 동생 힘들다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시댁에 이야기해서 돈 좀 빌려와봐. 이 정도 대학까지 가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부모님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경제적 도움을 더 넉넉하게 해주실 순 없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며칠만 생각해 볼 테니 기다리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긴 아무리 집안 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모아 거둔 재산을 자식을 위해 거의 다 팔아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저 부려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후 딱 하루만 나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바닷바람을 쐬면서 홀로 신세 한탄 좀 하니 마음은 편해지더군요. 다시 집에 들어오니 이번엔 집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장롱이 다 열려져 있고 방 안에 폐물도 전부 사라져 있고 한마디로 도둑이 왔다 간 듯 엉망이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는 몰라. 앞이 보여야 뭔 말인지 알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없어진 물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감나가는 건 훔쳐가질 못했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하다고 울며 다시 힘들지만 힘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며칠 후에 시골집에서 2억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드신 재산을 저에게 주신 거죠. 송구스럽지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젠 이 돈으로 급한 불 좀 끄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동네 친구라서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 와이프 이제 앞이 보이냐? 지금 니네 집에 물건 주러 왔다가 네 와이프가 웬 남자 차에 타고 타는 거 봤다? 너무 자연스럽게 타던데 장님이면 그렇게 못 움직이잖아. 라는 겁니다. 순간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혹시 누구랑 차에 타는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남자 외모는 잘 못 봤고 그냥 아내가 차에 자연스럽게 타는 뒷모습만 봤다는 겁니다. 이상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 퇴근 후에 아내를 보살펴 주는데 나대 친구가 한 말이 떠올라서 혹시 아내 눈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눈이 보이면 제가 눈앞에 주먹을 들이댔을 때 반사적으로 놀라서 움찔할 테니까 실험을 해봤죠. 물 마시고 있는 아내 눈에 주먹을 날리니까 아내가 진짜로 움찔하며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지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내는 무슨 뭐가 보인다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앞을 더듬거리며 방을 나가더군요. 심증은 100%였지만 물증이 없으니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거실과 안방에 있던 녹음기를 듣는 순간 전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웬 남자랑 미러를 속삭이듯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바로 처남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언제까지 이슬을 해야 해? 지겨워. 라는데 처남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아이고 나도 밖에 숨어있기 귀찮어. 얼른 시골 노인네들 돈 받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빨리 뜨자고. 그래도 2억 받고 그동안 이 집에서 편하게 묵었잖아. 그리고 내가 또 받은 호구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작업하자고. 근데 저번에 여기서 가져간 폐물은 못 쓰겠더라. 돈이 안 돼. 이 자식이 도대체 부잣집 아들이 돈 되는 건 하나도 안 갖고 있어. 짜증나게.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3년간 내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게다가 이젠 우리 집안 돈까지 노려서 그 돈도 이미 빼돌린 걸 보니 정말 기가 차고 내 자신이 한심해서 어떡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전자상가에 가서 몰래카메라를 아내가 잠든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음성만으로는 증거도 충분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출근하고 나서부턴 아내는 정상인보다 더 잘 보이는 듯이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더군요.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니 처남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오더니 애인 관계 마냥 서로 알콩달콩 나눠 먹더군요. 게다가 제 침대로 가서 아주 눈뜨고 못 볼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영상을 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남을 자칭하는 사기꾼 놈은 무단 침입의 절도죄로 신고를 했죠. 그리고 아내는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요. 혹시나 도망칠까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역시 그냥 변호사 된 게 아니더군요. 돈 주는 만큼 확실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아내를 잡아두더군요. 아내는 노발대발 소리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처남은 전과가 많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방 잡혀서 빵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아내는 제가 술집에서 일할 때부터 우리 집에 돈이 많은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던 겁니다. 물론 처남은 진짜 처남이긴 한데 배다른 남매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에 얹혀 살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호구 같으니까 아예 집에 눌러앉힌 겁니다. 말 그대로 저만 3년 넘게 바보짓하며 이 사기꾼 두 남녀를 먹여 살린 셈이 됐죠. 게다가 아내도 전과가 화려하더군요. 술집에서 갈고 닦은 연기력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 뺨치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꽃뱀식으로 돈을 뜯어낸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한 시기를 지나 자기도 슬슬 은퇴하려는 시기쯤에 제가 제대로 걸려든 거죠. 하지만 둘 다 지금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남은 게 하나도 없고요. 돈은 돈대로 털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서 너덜너덜해진 지경입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 때문에 정말 깊은 상처를 입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저런 한심한 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번 실수를 한다잖아요. 제가 여자를 잘 몰랐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 잘못이겠죠. 앞으로는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